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진단 4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해군 얘기를 할 때가 됐죠. 네, 오늘은 좀 해군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달이었죠. 4월 13일 날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샤르레 군사연구소에도 그 내용을 다뤘었죠. 아직까지 격침이냐 사고냐 갑론을박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대한미사일에 맞고서 이제 가라앉은 게 맞는 것 같고, 뭐 예인하다가 가라앉은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모스크바함이 격침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특히 레이더의 성능 부족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부터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함정들은 모스크바함과는 다를까?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 전투함들의 방공 능력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함정들을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함정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우리나라 해군의 주력함인 구축함들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른 호위함들도 많은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일단 구축함들만. 그러니까 우리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은요, 세종대왕급, 이순신급, 그리고 광개토대왕급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3척, 이순신급 6척, 광개토대왕급 3척 해서 모두 12척의 구축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세종대왕급은요, 이지스함이에요. 그래서 현대전에서 요구하는 방공 능력을 갖추었을 것으로 판단이 당연히 되어지죠. 그래서 일단 세종대왕급은 제낄게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광개토대왕급하고 이순신급을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광개토대왕급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광개토대왕,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있는 배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참 저로서는 의미가 깊어요. 이 광개토대왕급하고 이순신급하고. 왜 그러냐? 이게 광개토대왕급은요, 최초의 국산 구축함이에요. 독일의 메커급을 많이 참고한 거예요. 메커급은 사실 구축함은 아니고 프리기함인데, 근데 이 1980년대에 유럽에서 유행하던 이게 3,000톤급 대잠 프리깃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둘레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프리깃, 즉 호위함이 아닌 구축함으로 분류를 해요. 조금 키웠다는 얘기지. 이 함정의 핵심인 전투정보 시스템은요, 영국 듀크급 프리깃에 탑재된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듀크급은요, 1990년대에 취역한 프리깃함이에요. 그래서 광개토대왕급 1번 함이 1998년에 취역했으니까 뭐 그런대로 당시 트렌드라고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투 시스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레이더하고 센서 시스템은요, 시그널사, 현재는 이제 네덜란드 탈레스사인데 이 시그널사의 MW08 3차원 대공 레이더를 썼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 탐지 레이더는 레이시온의 2차원 레이더 AN/SPS-49V5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 유도를 하는 이제 이제 화력 통제 레이더가 있어요. 보통 이거 일루미네이터, 우리 때는 또 일루미네이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일루미네이터는 SPG-53 요거를 사용했습니다. 이들 전투 시스템과 센서들을 통해 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은 수면 60에서 100m 저공으로 침투하는 대함 공격기를 60에서 10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 표적이 포착되면 SPG-53 일루미네이터가 30km 밖에서부터 목표물을 추적해서 시스페로 미사일을 표적으로 유도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광개토대왕급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광개토대왕급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역 시점이 1998년이에요. 진수는 1996년에 했고, 그러니까 함량이 꽤 오래됐죠. 진수부터 시작을 해보면 뭐 한 25년 정도 됐는데 함량이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도 사실 광개토대왕급은 동급의 선진국 함정에 비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자동화가 부족했었어요. 특히 장착되어 있는 시스프레오 대공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제한적인 대공 전투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선체의 스텔스 능력도 부족한 편이었죠. 그래도 이 광개토대왕급은요, 취역 당시의 사정을 생각했을 때 무난한 선택이었어요. 왜냐? 당시에는 만재 배수량이 4,000톤에 가까운 대양 항해가 무리 없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공전 시스템까지 갖춘 구축함, 사실 프리깃인데 이 구축함을 갖는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었어요. 더욱이 광개토대왕급 이전에는 우리가 갖고 있던 게 뭐예요? 울산급이에요. 이게 만재 배수량이 2,200톤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2배 되는 걸, 배수량 2배 되는 걸 우리가 갖게 됐잖아. 그러니까 울산급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4,000톤급의 전투함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는 우리가 개발하고 건조했다는 점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유례가 없어요. 그리고 이 광개토 대왕급을 바탕으로 해서 KD2, 그 다음에 KDX3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역시 높이 살만합니다. 또 이 광개토 대왕급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전투정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어요. 왜냐하면 전투정보 시스템이 이게 컴퓨터가 종종 다운이 됐대요. 이게 다운이 돼가지고 이 전투 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래서 표적 정보 처리 능력이 아주 대폭으로 향상되었고, 여기에 링크 16도, 우리 지난번 이제 공군 했을 때 우리가 다뤘던 링크 16도 탑재해서 네트워크전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여기에 신형 대잠 시스템도 갖춰져서 전체적으로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다만 오늘의 주제가 되는 함대공 능력, 즉 대공 미사일은 교체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왜냐? 얘가 시스페로를 쓴다고 했잖아요. 시스페로. 근데 우리나라 함정 중에서 시스페로 쓴 애가 얘밖에 없어요. 이 광개토 대왕급밖에. 그래서 만약에 이 시스페로 시스템을 드러내고 신형 시스템을 다시 설치하려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최대한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리고 더욱이 1번 하면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함량이 오래됐잖아요. 이 함량이 오래된 데다가 시스템 들여놓고 새로운 시스템을 한다, 이게 조금 가성비 면에서 이제 좋지가 않아서.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구형 레이더 시스템은 현대 함대공전에서는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광개토 대왕급의 함대공 레이더 문제는요, 이대로 이순신급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순신으로 넘어갈게요. 이순신급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1990년대에 우리 해군은요, 강력한 전투함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런 요망이 날로 커져 갔고, 급기야 해군이 5,000톤급 이상의 최신형 구축함을 한국 해군의 주력함으로 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이순신급 구축함이에요. 이 이순신급 구축함은요,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최신의 건함 이론을 모두 적용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전투함이죠, 우리로서는. 또 하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광개토 대왕급의 건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3가지 혁신적인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다층망 방공 시스템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모스크바 함 때도 얘기 한번 했었죠. 이 3단계의 방공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유사합니다. 사정거리 120km의 SM-2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정거리 10km의 램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CIWS 근접 대공 시스템을 배열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3층의 다층망 방공층이었죠. 두 번째는요, 함체 건조에 있어서 스텔스성을 적극 도입한 거예요. 비록 당시 이제 국내 스텔스 기술 기반이 좀 취약했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긴 했지만, 이 기술 덕분으로 기존의 5,000톤급 구축함과 비교해 볼 때 거의 90%에 가까운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에 성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데미지 컨트롤 시스템을 적극 도입한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선체가 피격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함의 생존성이 아주 크게 강화됐죠. 이게 총 6척이 나왔는데 4번 함 왕건부터는 한국형 미사일 수직 발사 시스템을 탑재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정거리 1500km급의 한국형 순항미사일 현무 C도 탑재가 돼요. 그래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6척이 추격해서 명실상부한 한국 해군의 주력 전투함이 됩니다. 네, 잘 됐네요. 네, 잘 됐죠.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냐?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순신급에 달려있는 레이더 시스템이에요. 이순신급에는요, 아까 광개토 대왕하고 비슷한데 2차원 대공 레이더는 레이시온의 AN/SPS-49V5를 사용하고요. 3차원 대공 레이더는 역시 시그널사의 MW08, 그리고 사격 통제 일루미네이터는 시그널사의 스티어 240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죠. 지금 뭐 레이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제가 요거를 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2차원, 3차원 일루미네이터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 항공 표적, 뭐 비행기가 됐든 미사일이 됐든 항공 표적이 나타나면은
이 탐지 레이더가 뭐냐면 이 SPS-49가 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SPS-49가 항공 목표물을 탐지해내면 얘를 탐지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추적해야 되잖아요. 이 추적을 누가 하냐? MW08이 담당해요. 그래서 MW08이 위치, 고도, 방위 등을 파악하고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 레이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MW08이 추적한 정보를 사격 통제 시스템인 스티어 240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스티어 240이 최종적으로 관제 레이더가 돼가지고 데이터를 업링크하면서 미사일에 전달해요. 이 정보를. 그럼 사거리 내로 표적이 들어오면 미사일이 발사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MW08 레이더의 성능이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일단 카탈로그 스펙상 MW08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최대 80km예요. 그 다음에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 기준 0.1제곱미터는 20km 밖에서, 1제곱미터는 30km 밖에서, 2제곱미터의 표적은 40km 밖에서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카탈로그 스펙이에요. 막상 실제 써보니까 탐지 능력이 카탈로그 스펙의 60% 수준이에요. 자, 그럼 다 제쳐두고 만약에 북한이 요번에 우크라이나가 썼던 넵튠과 비슷한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야, 걔네가 북한 애들 그런 거 가지고 있어? 설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북한은요, 이미 2015년부터 넵튠의 원조가 되는 러시아제 KH-35 대한미사일을 카피해서 개량까지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성3 미사일이에요. 일단 KH-35의 기본 스펙 중에 이제 속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최고 속도가 마하 0.85예요. 그리고 미사일 직경이 420mm입니다. 이걸 속도로 환산하면 시속 1040km예요. 그리고 RCS 명적은 0.18제곱미터가 되죠. 물론 이게 미사일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직경만 이렇게 된 거고, 미사일 날개가 또 나오잖아요. 이 날개까지 RCS 면적에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2제곱미터로 계산을 해보면요, MW08이 카탈로그 스펙상 40km 밖에서 대한 미사일을 탐지하면 이 미사일이 명중하기까지, 즉 이순신급 함에 명중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2분 20초 정도예요. 이 2분 20초 안에 스티어 240 일루미네이터로 록온을 해서 SM-2 미사일을 발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요격에 실패하면 CIWS가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 해봐도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요, 미사일이 모스크바 때처럼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이 날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두 발 이상이라고 얘기하냐? 보통 대한미사일 한 발만 딸랑 안 써요. 예전에 포클랜드 전쟁도 그랬었고, 이번 모스크바함도 그랬었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두세 발 쏴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MW08 탐지거리가 짧은 건 안다. 그렇기 때문에 탐지거리가 460km로 긴 SPS-49가 표적을 탐지하면, 이걸로 표적을 탐지하고 MW08 대신에 탐지거리가 긴 STIR-240, 이 일루미네이터, 이게 일루미네이터가 138km까지 이게 조준이 되거든. 이걸로 추적을 해서 업링크를 계속해서 하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전문가들도 있었고. 이런 방식은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렇게 되면요, 이 일루미네이터 스티어 240에 부하가 걸리게 돼요. 그리고 동시 교전도 어렵게 되죠. 왜냐면 이게 스티어 240은 하나만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동시 교전이 어려우냐? MW08이 성능이 안 나오니까 얘는 놀고 있단 말이지. 일단 얘는 놀고 있고, 계속적으로 스티어 240 일루미네이터로 그러니까 날라오는 한 목표물을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목표물을 추적하거나 타격할 수 없다는 약점이 생겨요. 실제로 림팩 훈련에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먼 거리의 목표물을 SM-2 미사일로 명중시켰어요. 그런데